네. 이해할 때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아, 예.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기.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오셔도 돼요. 잠깐 먼저 답하겠습니다. 사실상 경매는요, 실전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전이라는 건 그거죠. 밀착된 내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 이론을 갖다가 간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깊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죠. 처음 이제 경매 도전하신 분들이 너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경매에 입찰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못해요. 가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만 정확히 알면 간단한 건 말소 기준물만 알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혹시나 내가 낙찰받았는데 거기서 추가되는 혹시나 뭐 돈을 더 내야 되는 부담이 있을까? 이런 것들 상당히 겁이 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강의할 내가 낙찰받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고 개경 나 어떡하지? 뭐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기초적인 이론만 있으면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가. 근데 그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유튜브 몇 번 보고 그 다음 책 몇 번 읽었다 해서 물론 그래갖고 뭐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걸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 넣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을 좀 탄탄히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게 임차인과 관계 얘기할 때 대항력. 대항력을 어떻게 갖추라? 등기. 그렇지. 등기 이렇게 나와야 돼. 맨날 머릿속에 전입만 계속적으로 뛰어오른다 그러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입이나 사업자나 이런 건 다 예외적인 조항이니까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거지 우리 기본 원칙에선 아니란 얘기예요. 나중에 땅 낙찰받아서 토지 낙찰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삼자가 토지한 사람이 내가 낙찰받았는데 안 나고 계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어제 금요일날 제가 바빠서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땅을 낙찰받은 거야. 근데 그 땅이 농지인데 그 전이에요. 답인가? 답인데 거기다 지금 현재 그 연꽃이잖아. 연재비를 하고 있나 봐요. 이게. 네. 근데 그 사람도 경로를 낙찰받은 거야. 그걸 갖다 보니까 직접 했는지 누구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이런가 봐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원장님을 찾아와야지. 원장님을 찾아와야지. 아마 저 찾아오는 게 가장 싸긴 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명도예요. 그죠? 아까 주택, 상가, 그 다음 토지라고 그랬잖아. 대표적인 우리 부동산 정별이. 세 개의 원칙은 다 똑같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외에 전입하고 사업자만 계속 외우다 보니까 토지에 다가서면 딱 막히는 가 버리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우리가 특별법이라는 게 있구나. 요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주 강의는 이제 뭡니까? 명도죠, 명도. 경매 처음 접한 분들이 입찰 들어갈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나갈까봐. 그래서 입찰을 못하겠다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 입찰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 안 되니까요. 그런 물을 범하지 마세요. 그런 물은 절대로 입찰 못 들어가요. 어차피 재테크라는 건 뭔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건 재테크 아닌가요? 뭐하러 공부를 해? 경매를 왜 배워? 그냥 은행에다가 뭐 이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편하게 그냥 넣어놓고 있지. 그래서 이 명도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낙찰받았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럴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빌라를 낙찰받았다, 상가를 낙찰받았다, 땅을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런 식으로 낙찰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안 나갈 때도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안 나가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부가 저렇게 되시면 저렇게 뭔가 왜 그러지 하면서 의문점 퀘스천 마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보세요.
당시 내가 낙찰받은 그 소유권은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원래는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지금 그 나한테 그걸 안 넘겨주고 지가 쓰겠다는 거잖아.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가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경매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경매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임차인이 우리가 인수되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임차인이 아니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의 점유를 안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내 소유물을 갖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가야 될 의무만 존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대법원에 일러. 법원에다가 이사들을 좀. 그게 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명도이 지금. 이 말들이 다 맞는 거예요. 다 틀리다고 볼 수 있는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명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특성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인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하는 게 명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는 합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자꾸 제가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법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당사에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합의입니다. 합의가 도출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 법에 구제를 받아야죠. 우리가 명도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한마디로 낙찰자한테 전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임차인일지라도 그런 제3자일지라도 일단 어떻게 저는 합의로 먼저 다가섭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결국은 강제로 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걸 갖다 남이 함부로 계속 쓰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합의가 이제 여러분들이 합의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합의해서 이사금을 준다? 좋죠. 그죠? 간단합니다. 명도라는 거. 아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명도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명도는? 돈이에요, 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낙찰하고 가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좀 더 이왕이면 나한테 좀 더 많은 이사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애초에 내가 입찰 들어갈 당시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뭐 난 이사비 전혀 안 줘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러나요? 그런 분이 장대 있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재테크인데 뭐 쫓겨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애초에 투자 분석할 때 거기에 이사비 어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해서 내가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금액이라 그러면 돈 주고는 간단하죠. 근데 상대방이 너무 과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으려면 그냥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받고 나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다. 또 하나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몇 개월 더 살려고 아무래도 주장을 할 거고 낙찰받은 우리는 빨리 어떡합니까? 빨리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 싸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명도는 우리 경매에서 명도는 답이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얼만큼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해결하느냐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명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이 막연하니까 어렵다 생각한 거예요. 한번 해본 사람들은요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안 나오셨던 우리 체육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경매를 통해 갖고 다가구 주택을 근린주택을 갖다가 화성 쪽에 아세요? 네. 아니야. 화성 쪽에 있는 몇 가구 있는 걸 낙찰 받았습니다. 명도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지금 다 하시는 데서 다 뭐 해결되고 끝나고 있다 이렇게. 해보면 얼마 안 되네요. 별로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명도라는 게. 막연히 여러분들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막상 다 치고 나면 직접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명도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명도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명도한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달려가서 한다.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라고 얘기해요.
본인 혼자 스스로 하는 게 명도를 배워가는 과정이지 한번 우리 여러 명이서 아는 사람끼리 같이 가고 힘드니까 나는 여자니까 남자를 누굴 데리고 와야겠다. 혹시나 상대가 해보자할까봐 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 하나 낙찰받아 해결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배운 게 아니니까 그럼 두 번째 낙찰받아도 똑같이 그분하고 같이 가야 돼.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요새 어떤 세상인데 뭘 그렇게 해보자. 그런 건 없습니다. 혼자 가서 한번 해결하잖아요. 다음번 자신감 있는 데니까. 물론 이제 약간 물건 종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공장을 낙찰받는다든가 이런 건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아까 땅 같은 경우도 낙찰받았는데 거기는 임차인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난 계속 여기까지 엮고 할까 이런 계속 주장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근데 이제 우리도 최고위를 공매로 받았습니다. 경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하고 경매의 차이점. 상대방이 나한테 점유를 넘겨주지 않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될지 이게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도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명도는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겁니다. 명도는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매각기일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는 겁니다. 1월 1일 날 했다. 우리 이날 좀 따져볼까요? 우리 오늘에 17일 날 6월 17일 날 이렇게 A가 낙찰 받았대요. 경매 사건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A한테 매수인 자격을 주진 않죠. 이날은. 왜? 이날은 집행관님이 너가 제일 높게 썼구나 하고 고지할 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A한테 정식으로 매수인 자격을 주는 건 누가 준다? 법원에서 주는 거, 법원에서. 언제? 매각 결정기일이다. 그래서 이게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 우리는 요 날이 중요한 거예요. 매각 결정기일날. 매각 결정기일날은 언제다? 일주일 후다. 그래서 6월 24일 날 이렇게 매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A한테 이 물건을 허가할 건지 아니면 불허가할 건지를 여기서 허무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90% 이상 담보다 허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뭐가 있을지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허가 떨어지면 이때는 바로 이제 매수인이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매수인이라 그래도 계약금만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잔금을 낼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경매라는 건 민사집행법이라는 어떤 절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A한테 매각을 허가한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이해관계인들입니다. 즉 A한테 허가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이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얘를 허가함으로써 내가 손해, 불리한 자격이 생겨버렸다. 이러면은 그 허가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해서 그러다 우리가 즉시 항고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고 기간은 항시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 후입니다. 그럼 7월 30, 7월 1일부터 이렇게 일주일 후에 7월 1일 날 이렇게 항고 기간이 종료됩니다. 물론 이 항고도요 약간 기간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나눠집니다. 결국 여기서 항고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 이제 이 항고가 확정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 허가가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렇게 허가 결정 있는 때로부터 한 달쯤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7월 20일까지 이렇게 잔금을 납부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20일 날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잔금을 납부하면 바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이란 권리를 바로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민법 187조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낙찰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민사집행법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A 입장이 되보자고요. A 입장이 됐다 그러면 언제부터 명도란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가고 싶습니까? 간단한 거죠. 그 A
현재 이 점유자가 누구 있다고 할까요? 점유자. 점유자가 을이 점유하고 있대. 그러면 을을 갖다 언제 만나러 가느냐? 그래서 이게 명도의 첫걸음이에요. 지금 제가 명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 우리 법에서는 명도란 용어는 안 써요. 인도란 용어를 씁니다. 인도. 근데 이제 인도라 그러면 잘 명도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와닿기 때문에 명도문도 있고요. 그럼 점유자 을을 상대로 언제 가보냐 이거예요. 언제 가고 싶어요? 언제? 6월 24일 이후 이때요. 허가 받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17일날 바로. 언제? 17일날 바로. 아 17일날 이날 바로. 또 언제 가고 싶습니까? 7월 20일 장벽당 내고 있대요. 그죠? 근데 이 사실상 이게 언제 가냐 이거는 뭐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만 최소 이때는 가면 안 돼요. 잔금 내고 가면 될 거잖아요 이때. 근데 만일 이 물건 자체에 한 흠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 매매하고 다른 점은 일반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어때요? 집 다 보여주죠. 하자도 공지해요. 우리한테. 집이 누수가 됐다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매매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수가 됐다고. 여기 공파기가 너무 심해요. 이건 도저히 사실상 일상적이 발생되는 공파기를 볼 수 없어. 너무 하자가 크다. 그럼 매도할 때 이렇게 딱 뭡니까 도배해놓고 숨겨놓고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 그건 뭐예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런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고지를 안 해가지고 매매 객체를 들어서 나중에 매수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받게 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을 상대로 해갖고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이게 민법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중요한 내용, 그런 의무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돼, 상대방한테. 자, 우리 경매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낙찰받은 데 들어가니까 위에 천장에서 물이 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발코니 쪽에서 흐르고 있고 집안이 너무 엉망이야. 뭐 이런 집이라 볼 수도 없어. 오죽하면 경매가 나왔을까 가보니까 뭐 방문장은 다 끝이 없어지고 실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찬장도 없고 뭐 위에 천장은 다 펴고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가 연립의 3층에 3층인데 그리고 환장하죠. 이게 낙찰받았는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분은 이제 도망가고 와요. 남자분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맨날 술만 먹고 뜯어부시고 뭐 이랬던 집이에요. 이게. 그런 걸 낙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싸면 사요. 가치가 있으면 사겠죠. 그래서 가치가 수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물건을 안 사고 싶어요 이거는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이미 잔금을 낸 상태에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매매에서는 사전에 우리가 다 보면서 계약 체결할 때부터 그런 걸 감안해서 매매가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경매에서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집안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러면 내가 애초부터 입찰가를 갖다가 그런 리모델링, 차후에 그런 수리비까지 감안해서 약간 적정선에 들어갈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고가에 나와 있는 금매에 나와 있는 금액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한다고요. 근데 막상 내가 들어가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 안 살래. 그게 뭐예요? 여기서 그렇죠. 매각 불가 신청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매각 불가 신청이지만 실제 우리 법에서 나와 있는 실제 그 서류상의 서식명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법원에서 그럼 받아준다 이거야.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여러분이 낙찰받는데 그런 집이야. 정말 사고 싶지가 않아. 그럼 여기서 매각 불가를 받아주냐 이거예요. 받아준다는 얘기는 불가 때려주고 나한테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 들어가면요. 경매에서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준용을 해줘요. 그런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준용을 안 합니다.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인정을 해줘 우리 경매에서. 하지만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인정을 안 해준다. 결국 됐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크나큰 하자, 거의 일부 멸실에 가까울 정도의 물건 자체에 대한 흥결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권리의 하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수가보다 일부 멸실로 해가지고요. 그건 권리의 하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불허가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정도 해가지고는 사실상 내가 불허가 사항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1,000만 원 정도 비용 들여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 1,000만 원 정도 비용 들였으면 깨끗이 다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팔 때 그 정도로 가치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요. 그게 그냥 그대로 내가 1,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 1,000만 원이 그대로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텔 하시는 분들이 경매 배우는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배워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지하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지만 뭐 빌라 수백 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뭐 그 빌라왕들 다 뭐야? 돈 얼마 없어요. 오히려 빌라 갖고 낙찰받아 갖고요. 전체 월세 주는 거고 벌써. 또 보증금 받아갖고 은행 이자 커버하고 충분히 나와요. 오히려 돈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도인 때까지 안 와요.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보증금 받고 나면은 빌라 엄청 싼 거 많습니다. 그러시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인정을 안 주고 있다.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흥결이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가 여기서 경매에서 안 사야 돼. 낙찰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어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간과해서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선순위 임차인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증금을 내가 안고 가야 되잖아. 그럼 안 사야 돼 당연히. 그걸 내가 잔금 내고 가서 얘기하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잔금 냈어요. 그 다음 절차가 뭘까요? 잔금 냈다 해서 그 경매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죠. 마지막 절차가 뭐라고 그랬죠? 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당. 항시 우리 경매는 이 전까지가 압류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단계가 뭐예요 지금? 평가 단계예요. 평가 단계. 그럼 마지막 절차 결국은 법원에 실시한 배당. 배당 절차는 한 달쯤 후에 잡혀요. 이런 단계를. 그래서 이때 낙찰되고 나서 배당 전에는 구제방은 좀 있어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배당하고 나면 그 후에 구제방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좀 평가 절차를 좀 알아두시라는 이유가 이런 절차를 모르면 무턱대고 끝까지 간다니까. 그러지 않고 그 중간에 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권리분석에 과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흥결이 있다든가 법원에서 어떤 공고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서는 어떻게?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여기서는 항고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항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줘야 되니까. 허가에 대한 항고. 불허가에 대한 항고는 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허가가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라도 구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허가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불허가를 받으려면.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어렵지만은, 우리 경매 절차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만약 그 물건 자체에 흥결이 있고 하자가 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모든 일을 절차를 진행하니까 그게 다 옳다고 절차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흥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 연도라는 거는 아까 우리 제일 낙찰 받자마자 간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타입입니다. 가급적 빨리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런 입찰 전에 그 물건을 못 봤잖아. 못 봤으니까 최소한 그 물건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아직 큰 하자가 있어. 그럼 너무 억울하다는 내가 그 돈 주고 사기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좀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기 인성에 따라 계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때는 가지 말자. 네. 우리가 깜깜이식으로 우리가 경매에서 그런 어떤 하자 흥결
물건 자체에 대한 하자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법원에다 그런 얘기 해보세요. 야, 이건 집이 너무 엉망입니다. 난 그럼 도저히 이거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법원에서? 그게 경매입니다. 그래요. 이게 경매입니다.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입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가서 그 물건을 보는 게 좋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A가 이제 이 정자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뛰도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명도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무 가지 말고 혼자 가도 충분히 저건 얘기가 싸우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 집에 같이 찾아가서 그분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데 내 주장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가급적 얘기하면 그분이 정말 쉽게 나갈 수 있을까, 어딘가 집을 나갈지 구했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너무 기간이 과하고 도저히 내가 원하는 목적하고 좀 일정이 안 맞는다 그러면 약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법적인 대처가 필요한 거고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거의 돈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갈 때 처음부터 이렇게 명도가 합의가 된다. 이건 어려워요. 제가 본 경찰 우리 인사는데 수강생들이 낙찰받아서 그런 얘기를 저하고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례도 나와요. 띵동왕 눌렀더니 안에서 어떤 이 정장분이 나왔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뭐 얘기도 잘 되고 전혀 뭐 이사비 얘기도 않고 이러더래요. 상당히 이제 뭐 기분 좋아갖고 저한테 오시. 원장님, 제가 만났는데 너무 잘했는지 보세요. 뭐 이사비도 전혀 얘기 달라는 얘기 없고 그래갖고 뭐 아주 잘 집도 깨끗하고 좋다고 신났습니다. 그럼 그대로 끝나면 돼요. 최근에는 뭐 우리 정원교인 아파트 낙찰받은 최고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나도 돈 안 줬어요. 미안해서 음료수 갈 때 이사 갈 때 음료 사주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사주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니까 오히려.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아까 제가 말했는데 그 사례처럼 그런 분들이 좋아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처음 접할 때 그분이 이렇게 신사적으로 아무런 얘기 없이 이사비도 요구 안 했다 할지라도 정말 나갈 때까지 그런 얘기 안 할까? 이런 한번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느닷없이 한 이제 뭐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가기로 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돼서 이제 한 3, 4일 전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 이제 이사 그날 가시는 건 맞죠? 네.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뭐라 툭 던지는 거야. 상대방이 뭐라고? 이사비 준 건 아시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혀 난 생각을 안 했는데 그죠? 난 좋아를 신이 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이제 이사비 받아간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또 애초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더라도요. 집이 이제 이렇게 이사 나가게 된다 그럼 주위에 들어가요. 또. 야, 그럼 야 이사비 받았구나. 너 바보니 막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막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또 바보같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이사비를 받아야 될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낙찰자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그래봐도 이게 또 괘씸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명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한 건 이런 명도를 이번에 다 해봤다 해서 다음에 낙찰받은 게 똑같은 사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인성이나 계속 다 다르잖아. 사람이 다른데 또 물건 종별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명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게 한마디로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여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더 사실상 마음이 좀 졸고 있을까? 상대방 쪽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 딱 내 앞은 내 건데 뭐 이게. 그러면 조급함만 없으면 돼요. 조급함. 그죠? 인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막 근데 처음 낙찰받으면 빨리 저걸 내보내고 내 걸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가갖고 안 만나면 계속 찾아가. 협의 안 되니까 막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그럴수록 상대방이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갈 때 이런 경우 띵동왕 눌렀을 때 상대방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했더니 안에서 뭐라고 해? 잔금 내고 와.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계약금만 거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계약금만 갖고 야 집 좀 보자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얘기해도 참 네가 자꾸 소유권 취득해서 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고. 가볍게. 한번 선생님하고 간단히 한번 서로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준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합의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 상태.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집 상태가. 현재 내가 보지 못하고 낙찰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됐는지. 야, 이 모델 좀 됐으면 진짜 좋은 거고. 아까 그런 사례처럼 뭐 엉망이다 그러면 약간 우울하고 이런 거예요. 들어가서 서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보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는 거죠. 듣는 와중에 이제 뭐 이사비가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어차피 난 그걸 줄 게 아니잖아요. 500만 원 달라, 3천만 원 달라, 뭐 이런다 하더라도 내가 줄 건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한 금액은 뭐 이 집 같은 건 150 잡았다, 200 잡았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한 건에서만 난 움직일 거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거기서 뭐 5,500이나 요새 그런 그런 경매가 어디 있냐고 막 둘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시냐고. 하여튼 저도 하여튼 뭐 어려운 형편인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대충 막 빨리 받아가지고 이쪽 전재산다가 같이 얘기는 같이 어머님 이번에 모시고 같이 살려고 이 집 낙찰받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서로가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만 던져놓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전화번호 받아오는 거 이거죠. 상대방 어떤 입장이 돼 있는지 그리고 집 안에 내부 보고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 전화번호 갖고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특별하게 일부러 찾아갈 필요 없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찾아갈 필요 없어요. 협의가 안 된다 해서 그 협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다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이 요구하면 500이다. 내가 원하는 금액 한 150은 될 것 같아. 150 정도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조정해서 200 안쪽에서 하는가.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이 몫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일단 가서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내부 상태가 어떤 이 정도만 보고 오시면 된다. 전화번호 갖고 오시고 이러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하는 것도 하지만 문자나 카톡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말이 하다 보면 그냥 감정 싸움이 나거든요. 이게 제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난 내 거잖아. 근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사를 줘가면서 내가 왜 아쉬운 소리 내가 왜 해야 돼? 한번 걸렸는 사람 내가 왜 이사를 왜 줘? 이런 말이 우리 속에 은근히 나거든요. 상대방이 좋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뭐예요? 간부 싸움 들어가는 거 이제.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내가 뭐 너한테 채무자야? 돈 밀렸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너무 싸게 받았으니까 공부를 좀 해줘. 이게 이제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해서 그 정도로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거, 그 다음 그 사람 전화번호 갖고 온 거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찾아갈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할까 했으니까. 하지만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집안을. 그러면 잠금 닫고 전까지 한번 최소한 한번 가져봐야 돼. 그러니까 낮에 가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밤에 불 켜져 있는 거 보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들어갈 때 요새는 뭐 거의 그 에어컨 장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기가 밖에 이렇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뜯어낸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실외기가 달렸는데 호스가 그대로 쭉 연결되고 뜯어져 있다면 그 집에 아무래도 이사간 흔적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보시고 나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다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하나 붙여놓고 아니면 이게 외부에 너무 노출이 심하다 그러면 좀 이 종이를 접어가지고요 문틈상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다 뭐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낙찰자입니다. 이번에 낙찰자님 하면서 한 번쯤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전화번호 좀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거 전화 와요. 세입자가 낙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입자가 낙찰가를 알 수 있냐고요? 좀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있죠? 우리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들어가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낙찰가 해갖고 매수금액이 나옵니다. 또 일반 정보망 사이트에서 다 나옵니다. 낙찰가 중 세입자. 그래서 전화번호 해놓고 나오면 된다. 하여튼 그래서 한번 보기까지는 집을 내부 상태를 보기까지는 한번 꼭 찾아가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이게
뭐 내가 허가 떨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후에 항고 끝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잔금 내기 전에는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어떤 변수, 혹시나 내가 모를 그런 부담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잔금 내기 전까지는 꼭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했던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500만 원을 달라, 뭐 너가 그렇게 안 주면 나는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전혀 안 해서 대기일 수 있다. 뭐 그래 봐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선수인지 후수인지 그걸 따져보고 다 따져봐야지. 그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법원에다가 아니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봐야지. 그걸 한번 따져볼까요? 이제 그걸 지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을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협의가 안 됐어. 그럼 그 을하고 과연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걸 한번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하는 이거는요 각자 갖고 있는 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전 좀 빨리 가는 편인데 난 빨리 가는 것보다 허가받고 나서 갈까 뭐 이렇게 다 각자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을하고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가 계속적으로 아무리 좀 해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너무 완고하고 너무 과한 요구를 나한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법으로 가야 돼요.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예. 이렇게 예. 제가 찾아갔잖아요. 지금 갔는데 예. 부재 중이에요. 예. 소관을 계속 부재 중이에요. 예. 그럼 강제 개문을 해야 시점이 네. 어느 시점에 강제 개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발생하는 강제 개문을 일단 해봐야 될 거잖아요. 네. 내가 자금을 다 냈고 네. 강제 개문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뭐 신고인이나 매수인이 됐을 때도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는 타이밍. 자 보세요. 강제 개문을 한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갖고 내가 낙찰받았다 해서 간주를 내 스스로 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주거침입이 되고요. 나중에 이 열쇠를 갖다 잘못했다 그러면 재물손괴죄이 되고요. 여러 가지 걸리는 확률이 많이 형사적으로 가는 확률이 절대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이 애초에 점유가 적법한 점유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나한테는 이제 불법 점유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의 점유가 처음부터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잖아요. 소유자로서, 임차인으로서 아니면 제3자, 유치권자나 법정상권자로서 점유를 계속적으로 적법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적법하게 해온 점유를 갖다가 내가 무턱대고 내가 소유자라 해서 강제적으로 개문한다, 남자? 그러면 절대로 형사처벌 받는 대상이죠. 자, 그 점유자를 갖다가 우리 상임 말대로 강제적으로 개문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강제로 개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증서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다가 그게 뭐예요? 그게 집행권원이라는 거잖아요. 항시 누군가를 내가 집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국가를 통해서 강집행을 하려고 그래. 어떤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뭐 하다못해 채권도 압류한다든가 그럴 수 있죠. 예금 통장 압류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임금 채권을 갖다가 압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압류라는 행위를 갖다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법원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입증이 돼야 돼, 안 돼요? 그 입증하는 문서가 바로 뭐예요?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인 증서라고 해갖고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집행권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내가 집행권원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만약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만약 집행권을 만드는 기간 동안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막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이나 가압류예요. 둘 중에 하나. 중간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행위를 안 해줘요. 우리 법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권이 있으면 그걸 갖고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지 굳이 가압류란 절차를 갖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얘기가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집행 권한이 있어야 우리 사회를 강제로 개문할 수 있습니다. 설령 강제 개문을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집행 권한이 있다 해서 내가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법원의 구제를 받아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개문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내가 계약금만 거는 상태예요. 그러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자, 우리 민사집행법에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부동산 인도명 제도는 아주 간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경매에서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이 정매를 안 넘겨주면 쉽게 내가 어떤 집행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경매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공매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매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자, 근데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려면요. 최소한 내가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죠? 대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등기가 없는 데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또 축탁 신청을 할 거예요. 잔금 납부하면서 축탁 신청을 할 거거든요. 내가 오늘 법원에다가 이 사람 오늘 잔금 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저한테 넘겨주셔야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축탁 신청을 우리 법무사들이 법원에 합니다. 그럼 한다 해서 이게 오늘 잔금날 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부에 오늘 날짜로 내일이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 민사집행법에 그런 잔금을 낸 매수인 자격으로 인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권리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민법의 소유권자로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갖다가 잔금 낸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자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죠? 그래서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잔금을 낸 시점에 내가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만일 또 부동산 인도명 신청을 해서 내가 신청한 사건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리가 인정돼서 선순위가 돼서 내가 기각을 당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잔금 내서 등기부에 내가 소유자로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 인도 소송이에요. 좀 다르죠. 아까 우리 민사집행법상 갖고 있는 잔금을 낸 매수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등기부의 소유자잖아. 그러면 소유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 권리 가지고 그 상대방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이 아니고 소송이라는 걸 별도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개는 무조건 뭐가 돼? 아까 제가 우리 경매에서 잔금을 낸 매수인 자격이 있다든가 계약금만 있는 상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니면 소유자로서 나중에 인도 소송을 하든지 그 점유자에 대한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점유자 의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첫 번째 협의라고 그랬죠. 협의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예 좀 쉬었다가 그러고 하겠습니다.